저 엊그제 파혼했어요. 정이라는 게 뭔지 6년 동안 사귄 남자라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결국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예비 시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옥불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남친이랑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CC로 만났어요. 저는 막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고 전 남친은 이제 막 제대해서 복학하던 차에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거거든요. 제 동갑 친구들은 졸업과 취업 준비하느라 있던 남친이랑도 헤어지는 와중에 저는 새로 연애를 하니 주변에서 제정신 아니라고 말려댔지만 저한테는 전 남친이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도와주기도 했고 워낙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라 헤어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 졸업 직전 꽤 괜찮은 대기업 계열사 들어가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고 남친은 여전히 학생인 상태로 참 풋풋하게 연애했어요. 저는 서울로 혼자 상경해서 자취하며 새 직장 다니고 있을 때라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때 남친이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 데이트했는데 그게 사회 초년생인 어린 제 맘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주중에 남친 만나는 주말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주말에 남친 만나면 힘든 현실은 다 잊게 됐으니까요. 둘 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대단한 데이트랄 것도 없었지만 둘이 한강에서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며 서울의 아기자기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어요.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가며 제 나이 28살에 대리까지 달았고 연봉도 쑥쑥 올라가는 동안 같은 나이의 남친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변변찮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뜸 노량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정도씩 부담해가며 했었는데 남친이 서울 올라온 이후로는 아예 제가 다 내게 되더라고요. 남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밥 먹고 계산할 때 아예 뒤로 물러나 있었고요. 바보같이 저도 다 냈어요. 어쨌든 돈 버는 건 저고 남친은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맙단 소리 한번 못 들어도 남친 기죽을까봐 티도 안 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한 달치 고시원비만 가지고 상경해 공부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반값을 못 낼 것 같아. 혹시 앞으로 자기가 좀 내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딱 2년만 네가 내 뒷바라지 해주면 나 그 안에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 너한테 이 은혜 다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울먹거리며 말하는 남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던 저는 결국 다달이 고시원비와 학원비 및 생활비를 내주게 됐어요. 그게 월 120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냈고 그렇게 제 월급이 당시 세금 다 떼고 250만 원인가 그랬는데 남친한테 돈 보내고 나면 수중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나마도 남친 학원비 결제해주는 달에는 리볼빙까지 쓰게 됐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제가 쉽게 그 바보 같은 짓을 끊어내지 못했던 건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가장 힘들 때 남친이 매주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줬던 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남친이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남친은 그렇게 저 하나 믿고 돈 한 푼 안 벌며 서울 땅에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너무 편한 게 독이었는지 남친은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도 몇 점 받았냐 물어보면 늘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말로는 딱 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야. 아슬아슬해.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무슨 처참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서울 올라와서도 공부에 집중하기는커녕 보고 싶은 영화 다 보러 다니고 저랑 놀러 가고 싶은 곳 다 놀러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제 뜻을 믿어주시고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저조차도 다달이 남친한테 120만 원 넘게 돈 주는 것까지는 차마 밝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통장을 우연히 보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은 것에 대해 물어보시다가 제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부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돈 계속 줄 거면 헤어지고 더 만나고 싶으면 공무원 관두고 직장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만 관두자고 조심스레 권했더니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가 남자 하는 일에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관두라 어쩐다 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나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몇천만 원 써가며 뒷바라지 해준 여친한테 저러나 싶어 화도 나더라고요. 저희 둘 다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커플이었고 저도 큰소리 한 번 안 내는 순한 편이었는데 그날 엄청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응원은 해줄게. 그런데 나도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하고 싶어. 너랑 미래에 함께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어? 나 네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모은 돈 하나 없어. 남들 취직 기념이다, 승진 기념이다 하며 가방 사고 구두 사고 할 때 나는 네 고시원비에 학원비 대주느라 목돈 쓸 여유도 없었어. 지금 내 모습을 봐. 싸구려 반팔티 한 장 입고 밑창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있잖아.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럼 네가 물심양면으로 나 밀어준 거 나도 알고는 있지. 고마워 그건. 그럼 이제 물심 중에서 물은 뺄게. 그렇다고 해서 널 응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의아한 듯 물어보는 남친에게 저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혼자 알바를 해서 공부하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저한테 기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친이랑 그때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예정이 뭔지 순수했던 대학 시절부터 힘들었던 사회 초년생까지 제 곁을 지켜줬던 남친이라 쉽게 헤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졌다 붙었다 질질 끈 지 1년 정도 되었을까? 결국 남친이 깔끔하게 공무원 시험 관뒀고요. 고향에 내려가 어느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 그런지 초봉도 저보다 셌어요. 남친도 아예 최악은 아니었던지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제가 뒷바라지 한 거 고맙다고 나름 첫 월급도 저한테 다 주고 그 이후로도 100만 원씩 저한테 갚아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있고 남친도 정신 차리고 저한테 더 잘해줘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만 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헤어질 만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서로 더 애틋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 얘기로 나온 거죠. 남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도 다달이 돈을 모으니 결혼 자금도 됐고요. 서로 웬만큼 만났고 나이도 30살 되니 저도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두 분 다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다달이 100만 원씩 저한테 받은 거 다 갚아 나갈 거고 앞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은 저한테 쓸 것이며 결혼하고 나면 월급 통장을 아예 저한테 맡길 거라고 하며 지난날 저한테 도움받았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빌더군요. 그런 점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좋게 보였는지 결국 허락을 받아냈어요. 단 예비시댁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아빠는 평생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입니다. 저희 엄마도 따로 연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다달이 300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연금치고 많은 편입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아빠 전 직급상 그만큼 많이 받으세요. 지방이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비싸다는 아파트도 자가로 갖고 계시고 두 분 사이도 좋으십니다. 아직 건강하시고요. 반면 남친네 집이 좀 문제였어요. 남친네는 시장에서 청과 도매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두 분 다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남친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사람을 쓰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아예 들지 못했고 남친 어머니도 비만이 심하셔서 그에 따른 고혈압이랑 당뇨로 고생하십니다. 당연히 일하기 힘들어 하시고 남친의 남동생만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을 접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버신 돈도 거의 얼마 없으시고 집도 없으세요. 다세대 주택 전세로 사시고 그나마도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라가는데 낼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대출을 받다 보니 지금 현재 남친 부모님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만 5천만 원이랬어요. 남친 남동생은 전문대 다니는데 과 특성상 취직을 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받을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런 집이다 보니 아들들 결혼할 때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이런 점들을 세세하게 몰랐어요. 그냥 시장에서 일하시나 보다, 다세대 주택 사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고 저희 집도 자가니까 남친네 집도 당연히 자가이지 않을까 순진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니까 자세히 물어보기도 뭐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야 서로 주고받게 된 겁니다. 남친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본인 집을 아예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월 50만 원씩은 드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많이 미안해 하는데 남친이랑 제 월급을 합치면 월 600만 원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초반에만 해도 둘이 합쳐 600인데 월 50씩이면 큰 부담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인데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나요? 다만 합가에 대해 불안감을 비치니 남친도 그건 본인부터가 반대라면서 절대 합가 안 하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냥 다달이 돈만 몇십 들이면 될 것 같다고. 그건 남동생이랑도 얘기가 끝난 거라면서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건 피할 수가 없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당연히 결혼에 대한 지원도 예비시댁 쪽에서는 이런 한 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맏딸 결혼이라고 모으고 모아 8천만 원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예비시댁의 금전적인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반대하실까봐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불효녀 납셨죠. 그러다가 이제 남친네 집에서도 저랑 식사 한번 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 그 집에서도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름 화이트 투피스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우에 꽃다발에 예의를 갖춰 예비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 참 죄송하지만 집이 참 낡았더라고요. 아니 건물 전체가 너무 낡았고 바퀴벌레도 계단에 몇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집 올라가는 내내 경악했지만 남친 앞에서 차마 티도 못 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죄송스러울 만큼 남친 부모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나름 저 왔다고 삼계탕도 해주시고 많이 차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남친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길, 아이 그래도 이왕 뒷바라지 해줄 거 1년 정도는 더 해주지 그랬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다던데 1년 더 했으면 성과가 있을지 누가 알아? 하시며 아쉽다는 듯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남친 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혼할 때 뭘 해주질 못해.
말이 앞뒤 달라서 혼선 줄 바에 처음부터 딱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여러모로 낫지. 그래야 결혼 준비할 때 지장도 없을 테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린 돈 한 푼 못 해줘.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잖니 우리 아들이.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그 돈 다 부모한테 줄 텐데 결혼한다고 지 와이프 주머니에 몽땅 넣어줄 거라네. 아들 키워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딸 하나 더 낳아서 키울 것을. 이라고 하시며 아쉽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때부터 슬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닿는 곳들마다 곰팡이가 잔뜩 쓸어있고 커튼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데다 TV는 언제적 건지 엄청 뚱뚱한 옛날 TV더라고요. 남친한테 물어보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구색 맞추느라 거실에 두신 거라며. 그런 점들 보니 솔직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 돈 제 돈이 어딨겠어요. 그냥 저희 돈으로 이 집 다 고쳐드려야 할 것 같고 가전제품도 다 사드리고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는 돈까지 전부 저희가 다 내드리길 바라는 눈치인데 어떻게 월 50만 원에 그게 해결되겠어요. 본격 결혼 준비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직접 남친네 집 사정을 눈으로 보니 그제야 와닿은 것 같아요. 떫은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 하러 집 밖 카페로 나갔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께서 저 주신다고 오미자차를 타주시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바퀴벌레 2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찻잔에 또 차를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안색이 파리해져 가자 남친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이끌더군요. 그래서 간 카페였습니다. 이전보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든 제 모습을 보고 남친이 엄청 눈치 보더군요. 제가 파혼 생각이 든다는 걸 남친도 직감한 듯 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신 채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가 커피 쏘는 건가? 나는 그럼 제일 비싸다던 카라멜 모시기 그걸 시켜봐야겠구만. 당신은 뭐 먹을래? 우리 얻어먹는 김에 좋은 것 좀 먹어보자고 하시며 들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살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쏘는 거냐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커피를 주문해 받아서 마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조각 케이크 먹고 싶다며 저더러 2조각을 사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며 무슨 여기서 케이크를 먹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예비 시모가 입을 쭉 내밀며 언제 이런 거 먹겠니? 예비 며느리가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산다니 이럴 때 얻어먹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놀라며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네 집이 잘 산다고? 하시며 물으시길래 남친 어머님이 줄줄 읊으시더군요. 군인 명퇴하셔서 월 300만 원 받으며 쉬고 계시고 엄마 앞으로도 몇십만 원 다달이 나온다고 하니 남친 아버님이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 이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월 300만 원 이상을 다달이 받으신다고? 아주 호강에 겨우시구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어쩐지 발끈해 저희 아버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전쟁 국가로 차출돼서 나가신 적도 많고요. 실제로 위험하신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붙잡고 우신 적도 많아요. 과부 되실까 봐요. 그리고 조금 더 버티셨으면 아마 더 직급도 올라가셨을 텐데 후임 생각해서 명퇴하신 거예요. 그런 점 감안해서 연금도 조금 더 받으시는 거고요. 라고 말했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내내거릴 줄 모른다 하시며 언짢으신 티를 내시더군요. 남친 어머님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근데 월 300 이상씩 받으면 그 돈으로 뭐 하신대? 집도 자가이신데다 뭐 대출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그 300만 원을 내리 다 쓰시는겨? 라고 물으시더군요. 굳이 대답하기 싫어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것도 없는 양반들이 한 달에 300 이상씩 쓰면 그거는 사치라면서 집이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어쩐다 부시렁 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을 여시는데 니들 우리한테 월 얼마씩 주기로 했잖니?
그런데 이제 막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새파랗게 젊은 니들한테 돈 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좀 생각은 있으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어 하시는 말씀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할 거 다 하고 이제 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돈 많이 받으셔서 뭐 하신다니? 저축을 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니들 돈 들어갈 바에 사돈댁에서 꽁돈 나오는 거 그거 좀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니들 생각은 어때? 현명하신 분들일 테니 아마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우리 돈 없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니? 서로 모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우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왕 그렇게 된 거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잘 살아야 그게 결혼인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시겠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굳이 돈이라고 콕 집어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하시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럼 매달 주는 걸 돈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서로 윤택하게 잘 사는 걸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면서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자세히 상의 드려보라 하시더군요. 어차피 일도 안 하고 받으시는 돈인데 쓸데없는데 돈 쓰셔봤자 아깝기만 하지 뭐. 집안 어려운 사돈댁이면 나 같으면 반씩 뚝 떼어주겠다. 마음씨 고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찬성하실 거야. 네가 잘 말씀드려보렴. 아무렴 나라도 지킨 군인이셨는데 가족도 못 지키시겠니? 일도 안 하고 받는 돈이라고 하기엔 저희 부모님 평생 일하신 대가잖아요. 그리고 굳이 저희 부모님까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저부터가 그건 반대인데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 남친도 저를 한참 물끄러미 보더군요. 솔직히 자기 부모님 말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남친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예비 장인 장모님이 다달이 300만 원 받는 거 지도 그 돈을 내심 자기 부모님 쪽으로 끌어올 수 없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어느 부모님이 사돈댁 집 사정까지 생각하면서 다달이 150만 원씩 붙여주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도와드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사돈댁에 다달이 도움받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까 화내셨잖아요. 제가 돈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고요. 그게 돈이지 뭔가요 그럼? 예, 돈이 아니라 그냥 존경과 애정이지. 내 딸의 시부모인데 그럼. 내가 딸 가진 부모라면 우리 딸 좀 잘 봐줍사 하고 잘해드릴 것 같은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런 것 같구나. 시집살이라는 게 어지간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 다 친정하기 나름이야. 네? 며느리네 집에서 돈 안 보내주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얘는 아까부터 자꾸 돈돈거리네.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래도. 라고 하시며 또 침을 튀겨가며 사돈이 사돈한테 예의를 차리는 거다. 걱정과 염려의 한 표현이다.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더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나중에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 모두 당황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졌냐 전전긍긍 눈치 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 대화에 귀 기울이며 관심 가지는 게 보여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미 결혼할 생각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아나무인한 사람들에게 더 예의 차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제 손목을 잡으면서 다급히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니? 내가 아들한테 듣기로는 너 정말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착하다고 들었는데 너도 결국 속물인 게야?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니? 다시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정 부담이 된다면 사돈댁이든 너랑 우리 아들이든 어떻게 잘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해줘도 좋아. 우리 둘째 아들도 다달이 3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까는. 어머님, 저 결혼 생각 없어졌어요. 뭐 100만 원, 150만 원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신 대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눠 드시려 하시는 게 좀 어이가 없어서요. 그건 저희 부모님 몫인데 왜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세요?
사실 저 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충분히 부모님께 많이 불효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뒷바라지 한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한테 2천만 원 넘게 해줬다고요. 저는 착한 게 아니라 순진했던 거고 이제 속물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남친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버럭 화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놀란 듯 아무 말 못하셨고요. 그대로 카페 나왔더니 남친이 뒤늦게 달려와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직 모든 얘기가 다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 자식한테 붙들린 손목을 내치듯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 같으면 매달 상납하듯 시부모한테 돈 드리고 싶겠냐? 그것도 시집살이 당하기 싫어서 우리 부모님 돈을? 언감생신이다. 그동안 너한테 퍼준 돈이 아까워 새끼야. 마음 같아선 전부 되돌려받고 싶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낸다. 나 잡지 마. 나 잡으면 그 돈 다 청구할 거야. 알았어? 이 그지 새끼야.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더군요.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라고 눈물로 다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놈이 저한테 한참 모자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많이 힘들 때 곁에서 기운도 북돋아준 고마운 청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좋다니 그냥 밀어주려고 하셨다는데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라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기로 했어요. 제가 바보 같다고 돌을 던지셔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지난날의 제가 참 한심스럽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9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이혼했거든요. 제가 이혼녀라고 하면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저는 제 발로 그 미친 집안에서 빠져나온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일도 잘 풀려서 돈도 더 많이 벌며 살고 있네요. 아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면 저를 이해해 주겠죠? 제가 이혼하게 되었던 이유, 비가 많이 오니 그날이 생각이 나서 캔맥 하나 딴 김에 술술 적어보려 합니다. 전 남편은 참 일하기 싫어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이었는데 남편이 하도 관둔다, 그만하고 싶다 노래를 불러서 불안한 마음에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조건 괜찮은 곳 들어가서 적응하려던 차에 아이가 생겨서 딱 1년 일하고 쫓겨나다시피 관두게 됐었어요. 애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일하려고 아이 2돌 되기 전까지 밤새 가며 공인중개사 공부했고 기적적으로 3년 만에 합격해서 바로 옆 동네 업체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아이 등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저 일하기 전에는 손녀딸이 아무리 이뻐도 절대 안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등하원만 도와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등하원 도우미 시터 구하기도 어려운 동네였고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때라 어머님 도움 너무 감사하게 받으면서 일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 벌이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인센을 거의 못 가져왔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또 관두고 싶다 역병이 도지는 바람에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 그냥 남편더러 육아휴직 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연봉 8천 정도 되던 사람입니다. 육아휴직 내니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세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가 또 평소 180만 원, 계약 좀 성사시키면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남편 씀씀이가 솔직히 해펐어요. 구두도 늘 어디 장인한테 수제로 맞추는 거 좋아해서 신발장에 그 사람 구두만 2천만 원 어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디건도 아무거나 안 걸치고 꼭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100만 원이 넘는 것들, 반팔티 하나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니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에 딱히 여유롭지가 않은데도 그런 생활을 하니 저랑도 당연히 부딪혔죠. 저는 명품이라고는 가방 딱 한 개 있고 그것도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은 겁니다. 그것 말고는 인터넷에서 몇천 원 하는 원피스나 반팔티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라도 안 아끼면 어쩔 땐 진짜 시금치 살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참고로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었고 저 일하니까 그나마 주던 생활비도 깎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지 같은 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세뇌? 가스라이팅 때문인지 전업인 제가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돼 돈 관련된 사항은 제 입장을 주장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할 말 잘 못하며 살았고 사람들은 제가 너무 착하고 순하다고 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도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시기도 했고 저는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친정아빠는 편찮으셔서 시골에 내려가 요양하고 계시거든요. 혈압이 안 좋으셔서 최대한 저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걸 차마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니 이혼은 더더욱 생각을 못했죠. 혹시라도 아빠 또 쓰러지실까봐. 예전에도 비 엄청 오는 날 한 번 쓰러지셨던 적이 있는데 워낙 빗줄기가 센 날이라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어도 주변 사람들이 우산 쓰느라 바빠 보지도 못했어요. 골든타임 넘기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병원 가서 겨우 사셨고 그 후유증으로 하시던 일도 관두고 시골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장인어른 걱정해주는 마음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친정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며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남들은 장인어른이랑 술도 한잔하고 낚시도 다니면서 용돈도 받고 그런다던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못했네.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장모님한테 맛있는 보쌈 한 번 얻어먹지도 못하고 내 친구들은 처가 가면 아주 손님 대접 받으면서 기가 살더라.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무안을 주며 처가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정말로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 기죽이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 덕분에 남편은 저 만삭 때도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놀며 잔소리 한 번 듣지 못했고 집에 들어오면서 양말도 옷도 여기저기 허물처럼 벗어 내팽개쳤지만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구박하셨거든요. 앞서 말했다시피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말도 없이 현관 도어락 비번을 맘대로 치고 들어와 집안 살림 이것저것을 간섭하셨습니다. 예, 도마에 김치국물 다 물들었잖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 어머님, 저도 햇빛 소독하려고 했는데 요 며칠 계속 날씨가 흐려서. 그럼 과탄산 소다라도 써가면서 지울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냐? 집안 꼴은 또 이게 뭐니? 바닥엔 이거 왜 이렇게 흠집이가 있어? 내가 이러라고 집 사준 줄 아니? 남들은 집이 없어서 안달인데 너는 떡하니 생긴 집을 소중하게 여길 생각을 좀 해야지. 에휴, 이래서 친정에서 잘 배운 애를 데려다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어머님, 바닥에 그 자국은 남편이 의자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다. 넌 애가 입만 열면 핑계만 줄줄이 나와. 에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어머님은 그렇게 폭풍 같은 구박을 하시고는 제 말도 듣지 않은 채 나가시곤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한밤중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불안 증세가 지속됐어요. 사람 많은 곳 가면 어지러우면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다 증상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았더니 그걸로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또 난리였습니다. 스펙도 변변찮으면 건강이라도 좋을 것이지. 정신병자 다 됐다면서 저를 가운데 두고 둘이서 칼날 같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아이도 잘 볼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단유하고 약을 먹었더니 시어머니가 남들 다 하는 모유 수유도 안 한다면서 저더러 엄마 자격도 없다고 엄청 뭐라 하시더군요. 그때가 제 아이 100일 되기 전이었고요. 저는 아이 키우는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겨우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일 관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도 했고, 저도 저만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자는 시간에 저 홀로 밤새가며 공부했고, 한 반년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님은 네가 그거 한다고 되겠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애 좀 키워놓으면 식당이라도 나가서 서빙하든지. 무슨 애 낳고 공부야 공부는. 너는 남편이랑 시댁 잘 만나서 팔자도 좋다. 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찼고 남편도 저를 전혀 응원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맞벌이인 척 나한테 가사 육아 떠넘기려면 아예 공부도 하지 마. 너는 지금 1원 한 장 못 벌어오고 있어. 나한테 피해 안 주게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름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한 거고 아이 2돌 지나 결국 2차까지 합격했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됐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매번 무시만 하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님께 제 아이 죽어도 맡기기 싫었지만 제가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자 결국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딱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당연히 돈도 드렸죠. 80만 원 요구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일 관두고 싶다고 난리를 쳤고 어머님도 그럴 바에 육아휴직 쓰고 좀 쉬고 와이프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보라면서 아들 편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중개사 사무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이미 유큐를 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남편이 이제 유큐 쓰니까 등하원 도와주러 안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첫마디가 왜? 나한테 80만 원 주기 싫어서 그러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는데 어머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남편이 아이 등하원 시키겠죠. 그러려고 육아휴직 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돈 번다고 유세 떠느라 시어머니한테 대든다고 난리치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아침 오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았는지 그냥 본인이 등하원 시키겠다고 어머님 오지 못하게 했고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오롯이 맡긴 채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 유큐 내내 딱 아이 등하원만 시키고 집에 있는 내내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바톤 터치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서 우울증 올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걱정하시면서 우리 아들 애 보느라 힘들어서 어쩐대? 얘 어머마 일 좀 빨리 끝내고 올 순 없니? 무슨 애 엄마가 6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래? 네 사무소 사장한테 말해서 한 4시쯤 퇴근시켜 달라 그래. 그래서 네가 애 하원 정도는 시켜야지. 우리 아들 애 보느라 우울증 온대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신과 약 먹을 때는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서 정신병이 걸렸냐면서 저더러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하다 어쩐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니 정작 본인 아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다 어쩌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유큐 내고 집에서 하는 일은 정말 딱 아이 등하원입니다. 애 밥도 제가 다 해놓고 가서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데워주기만 하면 되고 지 밥은 지가 시켜 먹었어요. 배달 음식 값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 배달 음식도 단 한 번도 안 시켜 먹었어요. 돈도 안 버는데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양심 없다고 하도 눈치를 줘서요. 그렇게 빨래 설거지도 안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건지. 그럴 거면 다시 회사 나가라니까 그건 또 싫다네요. 3년 꽉 채웠을 거라는데 승진 욕심도 없고
대기업 들어간 게 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 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우울하다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생기 발랄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말문 트인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세영이 집에는 엄청 큰 물고기가 있다? 세영이? 세영이가 그래? 아니, 내가 봤어. 어제 세영이 집에 갔을 때 봤어. 우리 정아 세영이 집에 갔다 왔어? 언제? 저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니. 남편한테 물으니 우물쭈물하면서 어제 하원하고 집에 오는데 정아가 친구 집에 가고 싶다고 엄청 쪼르더라고. 그래서 갔다 왔지.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아이 엄마는 다른 집 아빠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갔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때 당신은 같이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다가 다 놀면 데리러 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마카롱이나 쿠키 같은 거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알려줬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이 입에서 그 세영이라는 친구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세영이랑 카페에 갔다, 같이 마트에서 장 봤다, 같이 드라이브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 세영이라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제 아이가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다는데 그 엄마가 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싶어서 남편한테 세영이라는 친구 엄마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내가 그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아? 진짜 어이없다. 아니, 그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러지. 내가 알아서 한댔잖아. 내가 유큐 내고 애 다 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그럴 거면 다시 일 관두고 전업하든지. 라고 화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세영이라는 애 이름만 올려도 예민하게 굴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세영이라는 친구 보호자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알려드릴 순 없고 제 번호를 그 엄마한테 전달해줄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남기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으니 꼭 좀 연락 달라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한테 얘기 듣기로는 거의 매일 하원시마다 그 세영이라는 아이와 노는 듯 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 시간을 내어 시어머님도 같이 동네 큰 정육식당에 갔어요. 규모가 크고 주말이기도 해서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다 먹고 제가 결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희 시어머님한테 아는 척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제 눈치를 좀 보시더니 예전에 잠깐 등하원 시켰을 때 만난 아이 친구 엄마라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던 찰나 제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세영이다! 세영아! 하면서 달려가더군요. 제가 너무 반가워 그 아이에게 가서 네가 세영이니? 반가워. 나 정아 엄마야.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어딘가를 가리키더군요.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리니 그곳엔 저희 시어머니와 반갑게 인사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저 정아 엄마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 좀 제대로 드리고 싶었는데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해실거리며 웃더니 고마워 하실 필요 없어요. 정아가 어찌나 예쁜지 제 딸 같거든요. 정아 아버님도 매너가 좋으셔서 저도 별로 안 불편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인중개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바쁘실 텐데 개의치 마시고 업무에 집중하세요. 제가 정아랑 잘 놀아줄게요. 라고 하며 제 곁을 떠나더군요. 근데 이상한 점은 남편도 분명 그 여자를 봤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완전 모르는 사람인 척 굴더니 나중에야 서로 인사하더군요. 시어머님이 그 여자를 잘 아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쭸더니 오며 가며 몇 번 봤다. 참 살갑게 잘하네. 몇 번 안 봤는데 인사도 저렇게 상냥하게 하고.
라고 하시더니 저더러 저런 것 좀 배우라고 또 잔소리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얼굴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아는 척 안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못 봤대요. 못 볼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들었지만 주말 내내 너무 정신이 없고 사무소장님한테도 업무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 있느라고 깜빡 잊었습니다. 아예 의심이 안 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둘이 뭔 사이라도 되나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설마 아이들 데리고 그런 사이가 됐으려나 싶은 생각에 고개를 흔들며 떨쳐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처럼 오후 반차를 쓰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반차 썼다고 말했더니 그럼 자기는 스크린이나 치겠다며 저더러 아이 하원을 해달라 부탁하더군요. 알겠다 하고 시간 맞춰 아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세영이라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세영이 엄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일이 생겨서 저희 세영이 하원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이 좀 3시간 정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둘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저녁까지 먹이고 있는데 다 늦어서 그 세영이라는 엄마가 집에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나기 전 삑삑삑 하는 도어락 비번치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벨이 울리더라고요. 뭐 헷갈리셨나 보다 했고 별일 없이 아이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이 도착했고요. 친구랑 스크린 치고 왔다더군요. 누구랑 쳤냐니 잠깐 눈을 굴리다가 회사 후배랑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후배가 살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이 지났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동네에서 그 남편 후배를 만났습니다. 잠깐 스몰 토크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랑 스크린 치셨다면서요. 요즘도 종종 치세요? 라고 했더니 저 스크린 끊었는데요. 저 형이랑 마지막으로 친 게 1년도 넘어요.